미래셋 은퇴연구소가 만드는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발전소. 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윤치선 번개맨 이상관입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그 리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심화 버전, 실제로 리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리츠를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저자이신 이광수 연구위원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더 깊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지난주에 저희가 리츠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은 저희 그 사심 섞인 질문들을 조금 더 들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퇴직연금을 지금 최근에 그 증권사로 옮겼습니다. 네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바로 리츠를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올해부터 퇴직연금 DC형하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죠. 네. 여기서 이제 리츠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뭐 ETF라고 해서 이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여기 두 가지 제가 투자하고 싶어가지고 아예 그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꿨거든요. 예. 저 지금 그 진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심 섞인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은행에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리츠를 살 수 없나요? 그게 주식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행은 이제 주식 거래 시스템은 이제 지원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증권사로 옮기게 된 거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겁니다. 네. 리츠를 살려면 리츠를 골라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아직은 많지가 않지만 이제 올해 뭐 여러 개 이제 상장될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주셨는데 리츠 고르는 법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좋은 리츠가 무엇이냐. 지금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제 한번 사면은 좀 뭐 단타 칠 건 아니고 좀 오래 가져갈 생각인데요. 그럼요. 예, 오래 가져갈 생각인데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좋은 리츠 고르는 법을 뭐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시 한번 저희가 기본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츠는 부동산 투자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할 때 뭐가 중요하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예. 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세요? 부동산. 임대료 아닐까요? 이 부동산 시장에 격언이 있잖아요. 뭔가요? 저 영어부터 그냥 퍼스트 로케이션, 세컨드 로케이션, 서드 로케이션. 맞습니다.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리츠가 니네 어디에 부동산 갖고 있어? 라고 그 리츠가 갖고 있는 부동산 위치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아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리츠를 보실 때 너네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어디야? 대표적으로 한국에 지금 롯데리츠가 상장돼 있는데요. 예. 이 회사는 8개의 유통부동산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받는 임대료로 배당을 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그래 배당 수익률이 얼마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네 8개 유통부동산 어디에 갖고 있어? 그래갖고 뭐 서울에 몇 개, 지방에 몇 개. 근데 이 리츠가 처음에 상장될 때 각광받았던 이유가 강남에 롯데백화점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네 나 이거 사면 강남 부동산 사는 거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거 IPO 할 때 상장 받으실 때 투자자들이 나 강남에 변기 하나 내 거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 리츠를 소유하고 계시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리츠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입지. 그렇죠. 네. 또 어떤 변수들을 봐야 되나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동산의 위치가 딱 나와 있으니까 이제 뭘로 쓰이고 있냐 그 부동산이 현재. 좀 전처럼 그건 이제 백화점인데 백화점이죠. 뭐 다른 것도 많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냐 뭐 창고냐 요즘에 창고가 엄청 뜨지 않습니까? 물류센터라고 고상하게 표현하죠. 네. 그래서 창고로 쓰고 있느냐 아니면 요즘에 또 뜨는 부동산이 데이터 센터 이런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로 그러니까 위치는 좋은데 이상하게 쓰이는 부동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치를 보시고 부동산 너네 뭘로 쓰여? 결국에 임차인이 누구야? 어떤 종류로 쓰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오히려 막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죠. 근데 알고 보면은 막 알짜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감안해야죠.
왜냐하면 위치는 안 좋은데 용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선택해 보는 이제 투자의 방법입니다. 저는 리츠가 너무 또 좋은 장점이 그래서 이해하기 쉬우세요. 저희가 막 어렵게 산업 분석하고 매크로 경제 분석하고 막 이런 고민하고 이런 거보다 부동산 어디 있어? 누가 써? 이것처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투자할 때 상품을 고를 때 이해하기 쉬운 투자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면요 그건 운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리츠는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이것처럼 이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더 쉬운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하나 궁금한 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도 똑같이 이제 입지와 뭐 이제 누가 임차인이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리츠가 하나 다른 게 이게 펀드라는 거니까 자산운용사가 있어서 그걸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자산운용사가 어딘지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AMC라는 건데요. AMC, 어셋 매니지먼트 컴퍼니라고 하는데 리츠는 본질적으로 회사가 아니고요, 유령 회사입니다. 유령 회사. 네. 그냥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소유만 하고 있지 거기에서 유령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리츠에서 리츠 이름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없어요. 네. 그냥 부동산만 법적으로 소유한 뭐라고 할까요?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의 그냥 회사다. 네. 그래서 그 부동산을 대신 운영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회사가 그걸 AMC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람들이 훌륭하면 부동산의 가치도 올리고 그리고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AMC들도 투자하실 때 잘 보셔야 되죠. 재미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미국에서 어떤 경우가 최근에 있냐면 유통 리츠 중에서 이게 티커로 KI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KIM이요? 예. 네. 그러니까 로지스틱스 대부분 이제 인터넷에서 물건 사고 이러니까 유통 매장이 안 좋잖아요. 뭐 미국에 지금 뉴욕에 유명한 뭐 백화점들이 다 문 닫는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리츠도 주가가 계속 빠졌었죠. 근데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그런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입지가 좋으니까. 네. 가능한 얘기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호화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짓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부동산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AMC들이 있으면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회사가 과거에 이제 운용을 했던 어떤 다른 리츠라든가 이거 잘했냐 이런 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의 트랙 레코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건 한국의 상장 리츠 역사가 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과거의 흐름을 잘 보실 수 없을 거예요. 한국의 상장 리츠는. 그래서 특히 해외 리츠 보실 때는 과거에 너네들이 잘했어? 어느 정도 운영을 했어? 그리고 리스크를 어떻게 감내하고 잘 컨트롤하는지 이런 것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이제 공모 사실 리츠는 그러니까 상장돼서 거래되는 리츠 시장은 분명히 아직 굉장히 작고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3호 리츠 예를 들어 뭐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어떤 리츠는 굉장히 시장이 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하려는 회사들도 기존에 그런 식으로 3호로 운용을 많이 했던 회사들이 하나요? 아니면은 아예 다른 회사들이 좀 들어오나요? 3호 했던 회사들이 공모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아닌 회사들이 새로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롯데그룹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롯데 쇼핑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유통 부동산을 롯데 리츠한테 넘기고 그걸 운영하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장에 나온 리츠죠. 지금 얘기하신 게 입지, 그다음에 용도, 그다음에 수익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 그다음에 AMC, 그다음에 근데 이게 모든 게 그렇지만 이것도 주식이니까 비싸게 사면 소용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적정 가격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보려고 그러면 어떤 거를 좀 포인트로 해서 봐야 되는 거죠? 주식처럼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배당을 어느 정도 해서 배당 가능이라고 저희 용어로는 FFO라고 그래서 FFO Fund From Operation 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주식 투자에서 EPS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주당 순이익과 그렇죠. 같은 배당 가능이익이라고 보시면 그럼 이거를 주당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그 배당액하고 비교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비율
그 주당 배당금이 계산되면 이거하고 주가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PER이 계산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저평가됐다고 보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가 주가가 1,000원에 거래되는데 이 주식을 갖고 계시면 100원씩 배당을 받는다 연간. 예. 그러면 그 배수가 나오잖아요. 예. 이 배수들을 계산해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배수로 거래되는 그런 주식을 선택하고 리츠를 선택하는 게 사실 저평가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배당 수익률을 고민하실 때, 그러니까 기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시면 배당 이익을 쉽게 추정이 안 됩니다. 이익을 추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당을 주총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올해는 배당 안 하겠다 뭐 이렇게 결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나 돈 벌었는데 배당 못 할 것 같아. 배당 컷 이제 그렇죠.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리츠는 무조건 배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생기면요, 그 중에서 90% 이상은 의무 배당해야 돼요. 의무 배당. 그 뭐 법적인 의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배당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얼마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예상이 가능하고, 그러면 좀 더 편안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지표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회사별로 아주 상세하게 또 공시를 다 하거든요. 사업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배당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럼 인터넷 사이트 가서 검색해 볼 수 있나요? 직접? 그럼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던데요. 리츠 사이트가 있습니다. 리츠 뭐 그 이름이 뭐였죠? 리츠 정보 시스템이라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정보가 나오고요. 뭐 그게 좀 보시기 어려우시면 미래에셋 대우에서 나오는 레포트를 보시면. 예. 미래에셋 대우의 리츠 관련 레포트. 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뭐 가격을 뭐 어떤 거가 저평가돼 있고 어떻게 살아 이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모든 투자 상품은 리스크가 없는 상품은 없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건 뭐 예금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리츠에도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을 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리츠는 부동산에 샀는데도 가격이 매일매일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유의하실 점은 너무 단기 주가 변동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는 게 전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임차인이 임대료 안 내거나 사업 영업이 안 돼서, 그래서 임대료 못 나게, 최근 같은 경우에 뭐 장사가 안 되니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안 내고 이러면은 임대료가 줄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가격에 반영돼서 실제로 금융위기 때 미국의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브프라임 때 리츠가 거의 2년 동안 주가가 55% 정도 하라. 와, 반토막도 더 났네요. 엄청 컸죠. 그래서 그것처럼 주가 변동의 리스크는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을 또 이런 단점들하고 잘 이렇게 고민하셔서 선택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저는 그 투자 방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술자리에서 막 주식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주식을 하다가 진바닥을 잡은 것 같아. 진바닥을 잡았다고 그래서 술을 사라고 그랬더니 술을 안 사더라고. 보통 다 이렇게 진바닥을 잡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리츠도 주식이니까 진짜 바닥을 잡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방법론에서는 거의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나가는 게 좋은지 그 방법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바닥을 저도 잡고 싶죠. 잡고 싶은데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은 그건 신의 영역. 그러니까 바닥 잡고 머리에서 파는 건 거의 신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관점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미국의 어떤 보고서를 보면 그 거의 150년 동안의 자본주의의,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의 수익률이라는 레포트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동안 어떤 투자 상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냐? 자본주의. 네. 150년 동안 네. 자본이 150년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봤더니 부동산이에요. 우와. 네. 주식이 아니고요. 네. 심지어 부동산은 변동성도 적습니다. 야.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본질은 빚을 계속 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세대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실물 자산. 특히 부동산은 가장 큰 장점이 추가적인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특히 땅은.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한정된 자원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투자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분할 매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강남의 아파트를 나눠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항상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고 뭐 이런 이제 악순환을 계속 거듭하는데,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을 사는데 나눠 살 수 있다면 결국엔 저는 이 리츠를 부동산 사는 관점에서 보면 분할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주식 보지 마시고 우량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리츠 고르셔서요 매월 사시는 거예요. 매월. 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막 큰 위기가 있어서 엄청 주가가 빠졌다 할 때는 좀 더 사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좀 많이 올랐나 그럴 때는 좀 더 파시고, 그 대신 일정률은 계속 가져가시면서. 그래서 그런 방법이 너무 좋아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거를 그 퀀트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요, 월등한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은 뭐 매달 그냥 일정한 시점에 사는 아무 생각 걸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네. 저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가치 투자의 창시자자 그 현대증권분석의 아버지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란 책에서 한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오히려 간단한 규칙이 투자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간단한 규칙을 일관되게 고수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놓은 거죠. 그냥 규칙적으로 사고, 빠지면 조금 더 사고, 많이 오르면 조금 팔아라. 요 세 가지 규칙만 놓고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인내심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되게 이제 좋은 방법이라는 게 전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인내심 측면에서 또 장점이 뭐냐면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인내심을 내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리턴이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이 없는 주식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단순하게 그 차액만 보고 투자한 경우가 깨지면 속이 많으니까. 쓰려요. 네. 근데 리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배당이 들어오고, 사실 이게 한국 리츠도 거의 그렇지만 분기 배당이 나옵니다. 분기마다 계속 저한테 뭔가 실현하는 이익들이 생기니까 그래 조금만 버틸 수 있다, 이런 힘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리츠도 분기 배당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 미국에는 배당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분기 한 번씩 돈 주니까 좋다고. 한국은 분기 배당하는 주식들이 많지 않거든요.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월 배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뭐 월 배당이 꼭 아니더라도 배당하는 월이 맛도 서로 다른 게 많아서 그 조합하면은 뭐 월 배당이 돼버리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뭐 미국 얘기하셔서 이게 미국 시장 가계 얘기할 때 저축이 되게 작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작은 건 막는데요. 많은 자산들이 또 이런 투자 자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배당이 계속 나오는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 가계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비중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 8천만 명이 리츠를 가지고 있는 그 리츠가 부동산으로 계산이 안 되고 금융상품으로 금융자산으로 되니까 실제로 따져 보면 부동산 비중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 미국에서 퇴직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펀드가 이제 TDF라는 펀드인데, 그런 TDF가 또 리츠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간접에 또 간접으로 투자하는 것까지 따지면 훨씬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부동산 투자 비중.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해외 리츠예요. 해외 리츠.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해외 리츠에 요즘. 어떤 측면에서 관심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진 나라인데 주식시장이 확 어려워지면 환율과 같이 와요. 환율이 폭등하면서 주식시장이 박살나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중고에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그 숙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가장 강력한 보호 자산은 달러나 엔화를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부동산도 그렇게 미국 부동산, 한국 부동산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환분산 효과까지. 그러니까 부동산도 분산하고 환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이것이 한국 우리가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좀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부쩍 많이 하고 있어요. 부쩍 진짜. 번개맨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그 리츠는 아니고 그냥 배당주를 샀는데 이게 주가가 지금 다 빠졌잖아요. 네. 엄청 빠졌는데 네. 우리나라도 빠지고 미국도 빠지고 다 빠졌죠. 네, 네. 다 빠졌는데 달러는 올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손실이 아주 크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식에 따라 뭐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환율 분산하는 게 확실히 그 리스크가 해지가 되는데 리츠도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또 하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서울 부동산이 뉴욕 부동산보다 비쌀 것 같진 않아. 그 다음에 강남 테헤란 밸리가 샌프란시스코 부동산보다 비쌀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 더 드는 생각이 한국의 IT 기업들이 뭐 클라우드 같은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도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나 데이터 센터나 구글 데이터 센터보다 많이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사실 이게 퇴직연금에서는 해외 리츠에 투자 못하는 게 참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쉽긴 하지만 뭐 또 그냥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해외 리츠는 저는 이제 사실은 미국 쪽에 이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쪽에 특히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네. 환율 효과도 물론 있지만 네. 더 다양한 리츠들이 많고 그 역사도 오래됐다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되게 관심이 많은데 만약 미국 리츠를 가서 산다라고 할 때는 한국하고는 좀 다른 관점으로 그 살 거를 좀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미국 가서 사야 되나요, 미국 리츠? 설마요? 아니, 가서 산다 그러셔가지고. 예.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예.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예.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계좌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미국 리츠를 살려고 한다면은 한국 리츠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살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 리츠하고 한국 리츠하고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리츠 자체가 너무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 리츠는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미국 리츠를 투자하는 가장 큰 장점. 다양성.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부동산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교도소요? 예. 오. 그리고 사고 싶다. 괜히 느낌이. 교도소. 왠지 안 망할 것 같죠. 예. 그리고 불황에 더 강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망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태고 쪽부터요. 유일하게 계속 있었던 건 크라임, 범죄인 것 같아요. 이게 감옥은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감옥을 사설 감옥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일드가 배당이 그러니까 임대료가 나와요. 정부로부터. 정부가 이제 그렇죠. 정부가 빌린 거죠. 임차인이 안정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교도소하고 이런 시설은 교화 시설 성격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둬놓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요. 영화에서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배트맨에서 보는 그런 교도소가 아니네요. 그건 고담시티라서. 네, 그렇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요 인당 교정 비용이 증가합니다. 네, 재밌죠. 그래서 뭐 교도소도 투자해서 심지어 기숙사, 아까 뭐 광고판, 그 다음에 무슨 농지, 산림, 데이터 센터, 뭐 로지스틱스 창고, 굉장히 많은 자산들에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 분야를 내가 좋게 봐, 그리고 이런 부동산 내가 사고 싶어, 뭐 이런 관점에서 미국 부동산 잘 보시면 다양한 부동산 한 170개 정도 상장돼 있거든요. 170개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미국이 뭐니 해도 자본주의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시장이 워낙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량한 부동산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부동산 투자할 때 뭐 다른 투자도 중요하지만 해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
넘을 수 없는 벽. 그렇죠. 성을 둘러싸고 그렇죠. 있는 네. 강력한 보호막. 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을 잘 보시면 과거 오랫동안 형성돼 있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해자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보면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보면 뭘 사고 싶으세요? 맨하탄의 센트럴파크 옆에 가서 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해자죠. 네. 네. 그래서 미국 부동산을 잘 보시면 그런 해자를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난 뉴욕에 집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다르죠, 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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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의 부동산이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해자가 또 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일종의 4차 혁명이라고 하는 AI 시대가 4차 산업. 그런 AI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요. 그런 AI 시대에 맞춰진 부동산 리츠들도 새롭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제 익숙한데 그 말고도 뭐가 많이 있나요? 리츠 중에서.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 인프라스트럭처 리츠라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인프라스트럭처면 도로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이 인프라스트럭처 리츠, 미국에서 인프라스트럭처 리츠는 쉽게 말하면 전봇대입니다. 통신 이렇게 송신탑 같은 송신탑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얘는 과점 시장이에요. 누가 추가적으로 송전탑이나 통신탑을 만들지 못해요. 걔네들만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T&T나 이런 데다가 5G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얘네 탑을 빌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일종의 걔네 셀을 붙여야 돼요. 타워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셀타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향후로 미국도 하지만 5G 투자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네가 또 걔네에다가 그 셀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송전탑 빌려주고 대여료 받아가지고 그렇죠. 임대 배당 수익. 그 4차 산업 그 관련된 리츠가 좀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셀타워. 근데 물류도 좀 관계되잖아요. 물류도 굉장히 미국도 중요합니다. 물류 리츠가 많이 발달돼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커머스 비중이 중국이라든지 한국 비중에서 되게 낮거든요. 이건 또 한국이 또. 네. 근데 이걸 이제 가능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앞으로 로지스틱스 관련된, 그러니까 이 이커머스 시장이 더욱 더 커지면 이 로지스틱스 관련된 물류 창고 리츠가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창고나 물류 창고도요, 해자가 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근거리가 중요하니까요. 특히 미국은 땅이 크니까.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물리치들 보면 도시 근접한 창고를 갖고 있는 리츠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잘 고르시면 굉장히 훌륭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그러면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물류창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점점 더 아웃소싱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게 사실 불가피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물론 뭐 시작하고 창고를 갖고 있지만 더욱더 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선식품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도시에 근접한 창고들이 필요한데 이미 다 누군가 있잖아요. 새로 하기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아웃소싱 하거나 그런 업체들한테 임대료를 주고 빌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상장된 리츠에 투자를 할 때 지금 투자 방법론은 뭐 기본적으로 상품 구조는 뭐 한국과 비슷하지만 더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어떤 테마와 관련된 이런 리츠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투자 방법 자체는 사실은 한국도 이제 주식 계좌 터서 하는 거고, 미국도 주식 계좌 터서 하는 걸 텐데,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을 사는 그런 격이 되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될 점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외 리츠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상상외로.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어쨌든 이 주가 변동에 대한 폭을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느냐가 사실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거나 막 주가가 이렇게 빨리 변동해? 이런 게 너무 신경 쓰시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또 감안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주문은 밤에 해야 되겠네요, 이건. 예약 주문하셔도 되고요. 예약 주문이요? 예약 주문. 아니 자기 전에 딱 걸어놓고 자고 나면은 아침에 걸려 있어요.
쭉 나눠서 해놓으면. 네, 맞습니다. 제가 아직 해외 주식 안 해봐서. 예. 아니 저는 제가 밤에 주문을 일어나서 해야 되나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11시쯤 하시면 됩니다. 예. 많이 안 늦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저 같은 사람은 귀찮거든요. 막 보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쉽게 그냥 4차 산업 관련된 ETF는 그냥 전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 그냥 ETF 같은 거 있잖아요. 통으로 살 수 하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물류가 많이 될 것 같아. 그럼 물류 관련된 ETF 통으로 그냥 사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ETF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상장된 ETF들도 있고요. 많이 있나요? 많이는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좀 많이라는 차원이 다양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츠 상장된 ETF들이 있는데 이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물류 리츠만 포커스하고 싶어, 뭐 데이터 센터만 하고 싶어 이렇게 분류된 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그런 레포트를 냈는데 이제 AI 리츠라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 ETF 상품을. 그러면 이제는 의미 있게 좀 투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AI와 관련된 산업 그렇죠. 동사하는 업체들을 임차인으로 두는 리츠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AI 리츠들을 AI와 관련된 리츠들을 묶어서 ETF를 만들면 묶어서 되니까요. ETF로. 네. 근데 미래에셋에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그 회사에서 만든 ETF 중에 해외 건 아니지만 부동산 고배당 ETF가 있잖아요. 네. 전 그거를 좀 공부 삼아 그냥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ETF를 좀 보고 싶어서 좀 이렇게 좀 사놓고 있고 저도 해외도 그런 컨셉이 있다고 그러면 좀 사고 싶거든요. 조금씩 해서 공부도 좀 하고 좀 분산 투자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를 쭉 개발 좀 해주셨으면 정말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리츠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셨고 특히 해외 리츠에도 관심을 많으시니까 그런 상품들이 나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리츠에 대해서 실전 투자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사준 섞인 질문 드렸는데 처음에 한국의 리츠를 고를 때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나눠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해외 리츠 투자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이 있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관심을 많이 받는 테마와 관련된 리츠들도 많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리츠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지만 아직은 뭐 약간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단점은 있으나 앞으로 또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뭐 끝으로 리츠 투자자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특히 한국에서 가계 자산의 거의 80%가 실물 부동산 자산에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가계를 넘어서 구조적으로 한국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든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저희가 리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실물 부동산에 안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좀 뭐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좀 진지한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나 아니면 많이 나가서 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꼭 마지막에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요?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 되게 좀 허무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리츠가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렇겠네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츠는 주식 투자처럼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증권처럼 거래하고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작은 금액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정말. 그게 근데 부동산을 살 때는 되게 부담되잖아요. 단위가 크니까. 근데 이건 아주 소액으로도 투자가 하실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일단 주식 계좌 여시고 쉽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직접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 계좌는 미래에셋 대우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츠를 알고 싶으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저녁에 술 약속 있으셨던 거 하지 마시고
그걸로 그냥 10만 원 아껴서 리츠를 한번 사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미래에셋 대우의 이강수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